안녕하세요. 이제 앞으로 뉴스핀과 함께 하게 될 저는 이정민 앵커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핀이 이제 국가개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 KYD 코리아 뉴스드림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 동안 저희가 좀 자유롭게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KYD 코리아 뉴스드림 핵심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청년과 미래를 윤택하게 해줄 정치 개혁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그리고 청년을 꿈꾸게 하자라는 기치로 내건 뉴스핀 KYD 정치 분야를 비롯해서 또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서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루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될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프로그램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매주 월요일 제가 진행하는 방송이 될 텐데요. 이제 마켓나우라고 해서 글로벌 시장 그리고 글로벌 자금 시장의 흐름을 전망하고 또 한 주간의 리뷰를 통해서 앞으로의 흐름을 전망해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나면 은퇴 이후의 삶도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은퇴연금에 대해서도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부터도 설명을 드릴게요. 매주 화요일에는 최현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와 그리고 함익병 원장님이 최현혁 그리고 함익병의 폴리컬 메디신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의 정치 현실을 진단하고 또 해외사를 토대로 바람직한 정치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는요 2030 희망 포럼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 주택, 그리고 노동, 금융 등 각 분야의 정책 방향을 제시코자 합니다. 특히나 이번 주 31일 첫 방송에서는요 이제 2030 세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영준 연세대 교수가 젊은이들의 현실과 정책, 평가 등을 소개하는 청년핌, 청년이 피어나다라는 뜻인데요. 청년핌이 선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늘은 글로벌 경제를 조망하는 이제 인사이트 토크를 시작으로 이제 황숙혜 부장님하고 글로벌 마켓을 좀 진단코자 하고요. 뒤이어서는 이제 이규복 반도체 공학 회장님과 함께 2024 CES 직접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트렌드라든지 세계의 신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는 이제 연금 전문가입니다. 미래에셋의 김경록 고문님과 함께 젊은이들이 알아야 할 퇴직 연금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뉴스핌 TV에서는 KYD라고 해서 코리아 뉴스 드림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그런 이슈를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석학분들이 출연을 해서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이제 AI 분야의 석학 서민중 카이스트 대학원 교수가 이번 주 금요일이 될 것 같아요. AI 피팅룸이라고 해서 새로운 산업 혁신, 요즘 AI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AI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또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뉴스핌 지난해 이제 싱어송라이터 대상 공개 오디션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발전시켜서 이제 히든 스테이지 청년 뮤지션 꿈을 피우다 타이틀 공개 오디션을 이제 금요일 KYD 방송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분야도 저희가 다루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MZ 기자들이 40 국회의원 총선에 나선 후보자들로부터 그 출마의 변을 듣는 코너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첫 회는 이제 그 이준석 개혁신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출연하셔서 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저희 KYD 코리아 뉴스드림 어떤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드렸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죠. 청년을 꿈꾸게 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유튜브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광스럽게도 이 첫 오프닝 멘트를 하게 됐는데
약간 어렵네요. 정규 방송보다. 자, 그래서 저희 첫 코너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켓 나우 이제 한 주간의 글로벌 금융 시장을 리뷰를 해보면서 이제 앞으로 흐름을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뉴스핌의 황숙혜 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코너는 바로 마켓나우입니다. 오늘 네, 뉴스핌 안녕하세요. 황숙혜 부장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약간 떨리시나요? 첫 방송이라서. 네, 무척 떨립니다. 네. 저도 사실 매일 아침 생방하고 있는데 네.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뭔가 떨리고 약간 입이 안 풀리는 느낌이에요. 한번 그러게요. 편하게 저희 네, 해봐요.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1월 말인데 네네. 사실 지금 금융시장 분위기는 뭐 우리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 미 증시도 그렇고 지난해 연말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연말에는 산타랠리다라는 표현 네.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뭔가 연초는 그 산타랠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뭔가 시장 자체가 상단이 좀 제한돼 있고 뭔가 경계성 심리들도 많이 보이는 듯한 모습인데 네. 혹시 부장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떤 생각 드셨나요? 국가별로 좀 이렇게 온도 차이가 있어요. 국가별로, 네. 예. 뉴욕 증시는 보면 작년부터 이렇게 빅테크 위주의 랠리가 계속 상승 에너지가 좀 이어지는 분위기예요. 26일 금요일에 만만하게 주가가 떨어지긴 했는데 네. 연초 이후에 보면은 S&P 500이 3% 선에서 올랐고 나스닥도 4% 이상 상승했거든요. 이게 지금 뭐 약간 조정은 있었지만 최고치 수준이고요. 네. 근데 작년에 보면은 작년 주가 전망이 다 틀렸거든요. 나스닥이 43% 올랐어요, 작년에. 그렇죠. S&P 500이 24% 뛰었고요. 예. 근데 작년 초에 한 해 동안 주가가 이렇게 오를 거라고 전망을 한 IB가 없었어요. 다 틀렸죠. 예, 보기 그래서 좋게. 예. 뭐 침체 올 거다, 뭐 하나 부러질 거다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IB들이 작년 주가 전망을 처절하게 틀리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전망은 제각각이에요. 네. 비관론적으로 보는 데는 뭐 10% 이상 떨어질 거다. 미증시요. 예. 네. 그리고 S&P 500 기준으로 네. 좋게 보는 데는 또 10% 가까이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이렇게 편차가 큰 거는 그만큼 한 해 동안 주가 보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근데 어쨌거나 연초에는 상승 에너지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도 주가는 왜 오를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AI죠. AI, 인공지능. 예. 반도체 칩이 됐든 아니면 무슨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가 됐든 인공시장 가지고 뭔가 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네네.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 주가가 계속 갈 거다. 이런 분위기가 읽혀지는 것 같아요. 이게 펀드 플로우에서도 드러나거든요. 그 전 세계 연초 그 자금 시장이 자금이 어디서 나오고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런 걸 좀 살펴봤더니 1월 17일 그러니까 연초 2주 기준으로 미국 IT 펀드에 40억 달러가 유입이 됐어요. 아, 이게 2주 기준으로는 작년 8월 이후에 최고치거든요. 근데 자금 M7 유입이 꽤 됐네요, 예, 그쪽으로. 그쵸. 예. 근데 M7이라는 그 주식 있잖아요. 뭐 매그니피센트 애플, 세븐. 예, 예. 애플,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 테슬라 예. 이렇게 7개 종목이 작년 대장주였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시가총액이 5조 1천억 달러 늘어났거든요. 근데 같은 기간에 S&P 500 기업의 시가총액은 6조 5천억 달러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7개 종목이 거의 독식을 한 거죠. 그렇죠. 시가총액 예. 비중을 대부분 차지하게 된 예. 셈이죠. 근데 이렇게 쏠림 현상이 너무 지나치다 이런 얘기가 네. 계속 나오는데도 펀드 매니저들은 계속 이 빅테크를 편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 말씀드린 대로 AI 시장이 계속 성장할 거다. 지금이 그 성장의 초기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게 맞다. 이런 계산도 있고 그리고 이 빅테크가 현금 창출도 탄탄하고 이익도 뭐 호조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피난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걸로 보여요.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면은 헤지 펀드가 AI 종목만 이렇게 골라서 베팅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AI 때문에 오히려 기업 생산성이 좋아져서 기업 입장에서는 뭐 자금 유보율도 높아지고 이렇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직접적으로 AI 솔루션이나 반도체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돈을 벌 거다 이런 계산인 거죠. 그래서 한 개 축은 AI고 네. 다른 하나의 축은 이제 연착륙이에요. 경기 연착륙이요. 예, 작년에 경기 침체 온다, 침체 온다, 침체 온다 이랬는데 안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 초에는 거의 뭐 침체 없을 거라는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미국 4분기 GDP도 굉장히 네. 좋았고 3.3% 성장했죠. 뭐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미국은 또 올해도 계속 좋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한 네. 번씩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요. 그 경기 전망이 어떨 건지, 뭐 주가 전망이 어떨 건지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이번 최근에 나온 서베이 결과를 보면은 올해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을 79%로 보고 있거든요. 와. 네, 그래서 작년에 뭐 하나 부러진다 이러면서 몸살이던 기관들이 침체 안 오겠네 이제 사자 이런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고 그런 이런 분위기가 또 다른 지표에서도 드러나는 게 작년 12월 그 미국 신용 정보를 보면은 네. 전월 대비 6% 늘었고 전년 대비로는 15.5% 늘어났어요. 어떤 게 늘어났다고요? 신용 장고인데 신용잔고. 빚내서 투자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만큼 시장을 예. 뭔가 낙관적으로 보는 예. 투자자분들이 늘어났다는 그러니까 거네요. B2가 늘어난다는 거는 나중에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건강한 신호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네. 그 상승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많다 이런 거를 이제 그러네요. 나타내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을 보면은 중국은 거의 버림받은 분위기예요. 요즘에 중국은 사실 시진핑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독재 또 규제가 엄청나게 세다 보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도 많이 줄어들었고 예. 그 전부터 부동산 관련 그룹들도 그쵸. 계속해서 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예. 1월 중순 한 주 동안에만 외국인이 42억 달러 팔았거든요. 네. 반면에 일본 증시는 34년대 최고치인데도 외국인이 그러게요. 계속 사요. 예. 근데 일본은 좀 약간 얜 약세하고도 맞물리고 그 정책 자체가 조금 완화적인 정책이 있다 보니까 예, 그죠. 그런 부분이 일본 있는 거 주식이 이렇게 뜨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뭐 디플레를 드디어 벗어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실제로 2023년 CPI가 그 3.2%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버핏 효과도 있다고 봐야 돼요. 버핏 종합상사, 효과. 예. 종합상사 지분 사고 나서 확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외국인들 투자 심리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저평가 얘기도 나와요. 주가가 34년의 최고치인데 저평가 얘기는 왜 나오냐 봤더니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PBR이라는 네, 네. 건데 이게 1 미만인 종목이 전체 상장 주식의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많이 외면당했었던 거네요. 네, 그동안.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가가 순자산 그 자산 가치도 못 미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미국 S&P 500 기업 경우에는 PBR이 1 안 되는 기업이 한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 비교를 해보면 일본 주식이 저평가됐다 이런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일본 정부가 일본이 원래 저축률이 높은 나라잖아요. 네네. 그 극심한 저금리 중에서도 그 와중에도 저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정부가 이 자금을 좀 주식시장으로 옮기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NISA라고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게 일본어로는 뭐라고 하냐 이렇게 찾아봤더니 치미타테라고 한대요. 치미타테요. 예. 원래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자본 차익이 생기거나 네. 배당 수입이 나거나 이러면은 20% 세금을 물리는데 이걸 비과세 해줄 테니까 주식 사 이런 제도거든요. 이게 처음 생긴 건 아니고 한 10년 전부터 있던 건데 이번에 이걸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가입 요건을 완화해주고 비과세 혜택도 좀 늘려주고 그래서 외국인이 볼 때는 이 저축돼 있는 예금액이 주식으로 좀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행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 아직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준금리가 예. 마이너스 0.1인데 올해는 올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 아. 사실 작년부터 그 얘기는 있었어요. 특히 일본은 그 일드 커브 컨트롤 그걸로 네. 많이 제어를 하잖아요. 일드 커브 컨트롤은 그 몇 차례 이렇게 완화를 해가지고 네네. 10년물 그 수익률을 0%에 붙잡고 있다가 지금 1%까지 상승 용인을 했고 작년에는 1% 올라가도 용인하겠다.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왔고 남은 게 이제 마이너스 금리 언제 종료할 거냐 이건데
지금 시장에서는 빠르면 4월에 종료하지 않을까,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엔화가 작년에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일본에 여행도 많이 가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랬는데 이제 금리를 올리면 엔화가 뜰 테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럼 환차익도 생길 수 있겠네. 아.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본으로 유입이 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를 보면 인도 증시가 작년에 좋았잖아요. 맞아요. 센섹스랑 니프티 둘 다 20% 가량 올랐고 최근에 시총이 홍콩 앞지르면서 전 세계 4위를 4위요. 찍었다가 예, 맞아요. 그러다가 다시 후퇴하긴 했지만 되게 센데 최근 일주일 동안 보면은 외국인이 24억 달러 팔았어요. 그래서 이게 추세적인 매도의 시작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일시적인 현상인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작년에 오르고 나니까 이제 좀 차익 실현하고 빠지려는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사실 인도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게 좀 허들이 있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투자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유럽이나 미국에 상장된 종목으로는 투자할 네. 수 있지만 직접 투자는 또 안 되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인도 쪽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지 않는 거. 네, 그리고 그 정부에서 FDI 규제도 또 하고 외국인 있고, 직접 예. 투자.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싫어할 만한 일들을 벌이고 있어서 인도는 좀 조심스럽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뭔가 신흥국에서 좀 신흥 강제로 떠오르는 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앞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많이 소외된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최근에 네, 보면은 네. 경기 뭔가 침체에 대한 우려도 크고 또 중국 증시 자체에서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약간 유의미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또 중국 쪽에 자금이 다시 좀 들어온다고는 하더라고요. 이게 뭐 아니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큰 않고 의미는 계속 계속 썰물인데 제가 예. 다른 그 증권사 보고서에서 아, 본 거라서 예. 근데 중국은 지금 외국인만 파는 게 아니라 국내 투자자도 팔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 최근 보도 보면은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지네 주식 팔고 일본 주식 산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예. 그래서 시총이 지금 2021년 19조 달러에서 정점을 찍고 지금 6조 달러 이상 줄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게 뭔가 재정 정책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발 부양책이나? 위기가 워낙에 크기도 네. 하고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 종료하고 나면 경기가 살아날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작년 상반기까지만 예, 해도 있었는데 안 살아나요. 그리고 뭐 소비 심리 꺾이고 디플레 리스크까지 최근에 회자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부양책은 사실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 저번 주죠. 인민은행이 지준율 50bp 내렸어요. 그리고 그렇죠. 작년에는 공매도 규제를 강화했어요. 예. 그리고 보험사가 그 주식 더 살 수 있게 이거 규제 좀 풀어주기도 했고 부동산이 워낙에 죽을 쓰고 있으니까 주식 시장은 좀 살려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데 약발이 안 먹히는 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펀더멘털이 좀 살아나는 게 확인이 돼야 된다. 이거 부양책만 가지고는 주가 올리기 힘들다. 이런 뭔가 민간 소비로까지 이어지지가 않나 봐요. 네. 중국 쪽에서는. 뭐 앞으로도 좀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중국 쪽은? 살아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은 보통 것 왜 같습니다. 3월달에 전인대 앞두고서는 뭔가 기대감 있고 이러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런 기대감도 글쎄요. 가져오기 여러 쉽지 가지 않게.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지금 안 먹히니까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그러면은 부장님이라고 호칭할까요? 기자님이라고 할까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 올해도 그러면은 가던 증시, 가던 종목들이 계속 갈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제가 지금 아이비들도 전망이 막 이렇게 엇갈리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근데 대체로 의견은 AI는 올해도 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시작일 수 의견들이, 있으니까, 예. 시장이 장기적으로 이제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뭐 버블 얘기도 있고 밸류에이션 높다 이런 지적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가다가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대세는 상승이 아닐까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AI 산업도 그렇고 그러면 그 관련 종목들도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네. 좀 여쭤볼게 뭐 네. 엔비디아 뭐 지금 계속해서 날아가는 중이고 네. 애플 같은 경우는 그 비전 프로 말고 지금 뭔가 혁신이 없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왜 애플카 내놓는다는 얘기 많았는데 아직까지 네, 특별한 계속 지연되고 이슈가 없고 네. 또 시가총액도 한번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추월 네. 당했다가 그래서 최근 다시 또 1위를 탈환을 하긴 했습니다. 탈환했다가 다시 또- 26일 종가를 보면은 다시 또 내주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달러 그러게요. 넘었고 애플은 네. 3조 달러 밑으로 떨어지고 이러면서 아, 다시 그러고 보니까 역전이 이번 주에 또 됐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네요. 예. 이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기업이 계속 그 시총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2년 전에도 한번 그랬었고요. 그리고 더 길게 보면 십수년 계속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해요. 네. 이 두 개 기업이 1980년대부터 라이벌이거든요. 그 스티브 잡스가 애플 창업했을 때 빌 게이츠가 우리 맥킨토시 쟤네가 베꼈어 이래가지고 법적 소송까지 갔어요. 법적 다툼까지 갔는데 90년대에 애플이 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시장을 장악을 하죠. 그 90년대 시장 생각해 보시면 그때 이제 집집마다 그 데스크탑 네. 컴퓨터가 하나씩 생기고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이제 노트북을 한 사람에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그 PC 시장이 급팽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애플이 윈도우를 공급했으니까 말하자면은 뭐 넘사벽이었죠. 그러다가 애플이 역전하는 계기가 2010년에 2010년 생겨요. 그때 애플이 그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거든요. 아이폰. 네, 아이폰을 그때 이제 출시를 하죠.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지만 2010년에 처음 탄생하고 나서 한 10년 남짓 굉장히 고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애플이 1등 기업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됐고 그게 또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좀 악재였던 게 네. 스마트폰이 단순히 그냥 새로 뭐 휴대폰 하나가 새로 생겼어 이 의미를 넘어서 PC 위주였던 게 모바일 중심으로 이게 지각 변동이 생긴 거였거든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네. 근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를 PC에 깔아야 되는 회사인데 PC 시장이 둔화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좀 악재였던 거죠. 저만 그러다가 하더라도 사실 랩탑 교체 뭐 주기 이거보다는 오히려 모바일 그쵸. 핸드폰 교체 주기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쵸. 다들 예. 모바일로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2020년이 되면서 또 전세가 바뀌는데 팬데믹이 그때 왔잖아요. 코로나가 번지니까 재택근무. 기업들이 다들 재택근무하고 그렇죠. 행사도 다 뭐 오프라인에서 안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수요가 엄청 커졌어요. 그때 한참 줌으로 화상회의하고 줌으로도 예. 하고 그래서 클라우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라는 사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클라우드 인프라.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부각이 되면서 코로나 네. 팬데믹 때. 예. 근데 또 팬데믹이 애플한테는 악재였어요.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네요. 부품 조달이 제대로 안 되니까 네. 특히 중국 쪽에서. 예, 예. 애플은 그래서 아이폰 생산을 줄였거든요. 그 와중에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랑 이렇게 최근에는 AI까지 하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두 개 회사가 다시 시총 1위 다툼을 하는 배경에는 인공지능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AI, 예.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형 AI 쪽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치고 나왔어요. 챗GPT 개발한 업체 아시죠? 오픈AI. 오픈AI, 예. 거기다 100억 달러 투자한다 그랬고. 네. 그리고 그 클라우드랑 AI랑 접목하면서 시너지가 날 거야 이런 기대가 컸는데 실제로 실적도 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왜 샘 올트만이 해고 당했을 때 이거는 그럼 빌 게이츠의 승리 아닌가 다들 그런 얘기 많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로 간다 이런 얘기 있다 다시 뭐 결국에 오픈 AI로 돌아오긴 했지만. 네. 근데 좀, 그 문제는 좀 얘기가 다른 게 그죠, 이거 AI가 뭐 이거를 수익을 추구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공공의 이익을 좀 더 무게를 둘 거냐 이런 부머 두머 얘기도 있죠. 그런 부분의 문제가 좀 연관이 있는 거라 살짝 좀 다른 얘기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 클라우드랑 AI 이 테마를 가지고 AI 시총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이 1년 동안 한 1조 달러 정도 늘어났어요. 네. 근데 애플은 보면은 AI 시장에서는 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별로 그렇게 개발해서 내놓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애플은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아 보이는 게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좀 둔화되고 있고 네. 최근에는 애플 워치도 특허 침해 논란 나오면서 판매 중단됐잖아요. 그리고 바클레이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때렸어요. 애플에 팔라는 대해서. 얘기거든요. 애플에 대해서 매도 의견이 나오는 게 흔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개 회사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그러면은 애플이 이제 왕좌에서 완전히 밀려난 거냐? 이건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게 AI 시장이 작년에는 클라우드 위주로 갔거든요. 네. 근데 올해부터 온 디바이스 AI가 대세를 이룰 거다 이런 네, 전망들이 그렇죠. 많아요. 예. 온 디바이스 AI는 뭐냐면은 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헤드셋이나 이런 소비자 손끝에서 움직이는 그렇죠. 그런 기기에 직접 AI를 탑재하는 거잖아요. 이 시장이 커지면 또 애플이 승자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두 개 업체의 시총을 단순히 이렇게 숫자만 보실 게 아니라 그 AI 시장의 기류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시장을 보시는 묘미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온디바이스 AI 말씀해 주시니까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얼마 전에 갤럭시 X24 있잖아요. 그 행사할 때 보면은 거기서도 온디바이스 AI가 나오잖아요. 예. 동시 통역하는 거. 예. 약간 그 구현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온디바이스 AI가 앞으로 조금 더 트렌드로 대세로 더 자리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그게 올해 시작될 거다 이런. 그러면 또 애플이 다시 한번 뭔가 굳히게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관심 있게 기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봐. 네. 비전 프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 프로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플이 1위를 다시 잠깐 탈환했었잖아요. 그게 비전 프로의 사전 예약이 뭐 거의 좋다. 생각보다 예. 풍기 현상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게 역전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올해 좋게 보는 쪽에서는 올해 목표가 애플이 제시한 게 한 50만 대 판매 이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정도 실제로 판매가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번 주 우리나라 출시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몰랐습니다. 네, 그 이번에 또 이제 공급망과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시니까 힘드시죠? 공급망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홍해 사태, 또 뭐 수에즈 운하도 마찬가지고 이게 참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뭔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완화되려고 하는 즈음에 이 홍해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다 선박들이 네. 이동을 하지 못하고 웃기다 보니까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이러면서 뭔가 다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 지금 얘기 좀 해볼게요. 지도가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도요. 그 홍해 지도랑 이렇게 남아공, 희망봉이랑 이렇게 보면은 그냥 딱 봐도 엄청 돌아간다 이게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후티가 지금 뭐 이스라엘 관련한 선박만 때리겠다 그래놓고는 뭐 무작위로 전혀 상관없는 민간 선박까지 다 타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랑 영국이 이렇게 반격을 했는데도 후티가 꺾이지 않죠. 그리고 최근에 26일이었던 것 같은데 유수선을 타격했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뭐 덴마크의 머스크 같은 그런 대형 선박 회사들이 진짜 그 수에즈를 통과할 수가 없어가지고 남아공, 희망봉 이렇게 돌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운임이 정말 큰 폭으로 정말 뛰고 있어요. 그렇죠. 운임 지수가 엄청 올랐죠. 1월 중순 한 주에만 전 세계 그 컨테이너선 운임을 보면은 23% 상승한 걸로 나오고요. 네. 중국에서 LA 오가는 선박은 38% 뛰었대요.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은 아시아랑 유럽을 오가는 선박 운임이 3배 뛰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홍해가 지금 전 세계 교육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컨테이너 선박은 30%가 이 지역을 통과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 2년 사이에 아시아랑 유럽의 그 교역 중추로 부상을 했어요, 이 지역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선박에서 운임만 뛰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테슬라, 그리고 볼보 이런 자동차 메이저 회사들이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독일이랑 벨기에에서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케아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금 재고 물량 없다는 얘기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업체들은 배편으로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배 대신에 항공편을 이용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운송 요금이 더 엄청 뛰겠죠. 올라가죠. 예. 예. 이런 게 결국에는 물가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JP 모건 같은 경우에 홍해 여기 바닷길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상반기에만 미국 CPI가 0.7% 추가 상승할 거다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CPI가 지금 3%대 진입했는데 다시 4%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네,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연준만 바라보잖아요. 지금 피벗만 기다리고 있는데 뛰어버리면은 연준 그 금리 인하도 늦춰질 수 있으니까 자산 시장에도 그쵸. 영향을 주게 되겠죠. 안 그래도 3월 금리나 기대감 5월로 넘어가고 뭐 하반기까지 얘기 나오는데 네. 뭐 그렇게 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있게 되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고민이 좀 그쵸. 깊어지겠네요. 네. 예. 근데 유가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은 게 사실 처음에 이 이슈가 있을 때 유가는 뭐 서부 텍사스산 중주류 가격이 배럴당 $100를 네.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지금 그 보니까 전- 네. $78 그 수준. 전망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네. 예. 작년 10월 말에 그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85 중반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리고 11월에 후티가 공격을 했는데 최근에 배럴당 $76까지 떨어졌다가 네. 유조선 타격 얘기 나오고 나서 $78 조금 오른 거예요. 예, 조금 맞아요. 올랐어요. 조금 올랐지만 그 10월 말보다는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80 네. 미치니까. 그 전쟁이 나면은 유가가 떠야 될 것 같은데 왜 오히려 떨어졌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근데 뭐 이유가 공급이랑 수요랑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공급에서 원인 제공을 한 건 미국이에요. 셰일 업체들이 원유를 대폭 펌프질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예. 그래서 셰브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국 원유 공급이 사상 최고치 찍을 거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했거든요. 오펙에서 감산해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하루 1,350만 배럴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맥쿼리는 아니다 1,400만 배럴도 가능하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원유 시장의 트레이더들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는 홍해보다 그 미국 노스 다코스 같은 그런 셰일 생산하는 그 지역의 날씨가 더 걱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급 쪽에서는 미국이 잡고 있고 네. 수요는 국제 에너지 기구 보고서를 보면은 작년에 수요 증가가 하루 230만 배럴이었는데 네. 올해 이게 120만 배럴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이게 그래서 수요가 둔화된다라는 거는 경기가 좀 그만큼 안 아무래도 좋아진다라는 거 중국 쪽 아니에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 영향이 있을 텐데 그래서 공급이랑 수요랑 이 측면에서 지금 유가가 잡아주는 게 인플레 측면에서는 뭐 고마운 거죠. 근데 또 안심할 수는 없는 게 후티가 계속 유조선 공격하고 이러면은 또 뛸 수가 있으니까 불안 요인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수요 둔화로 인한 유가 하방 압력이라고 하면 그거는 또 경기 측면에서 보면 또 안 좋은 네, 뉴스가 될 그렇죠. 수도 있고. 펀더멘털 측면에서 그게 뭐 반길 일은 아니죠 사실. 그러네요. 네. 자, 이번 주가 이제 보니까 올해 첫 FOMC 네, 맞아요. 회의네요. 네. 뭐 사실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 유력시 되고 있고 네. 과연 이제 연준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그 이후 성명 기자회견 통해서 나올 때 혹시 금리 인하 신호를 시기에 대한 신호 사인을 좀 주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월가 그렇게 해주면 월가는 아주 좋아하겠죠. 근데 왜 보면 뭐 넥타이 색깔로도 해석하고 되게 얘기 많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1월 30일, 31일이니까 바로 그렇죠. 뭐 코앞이죠. 네. 금리 동결 가능성이 CME에서 그 패드 워치라는 툴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는 지금 97, 98%까지 나와요. 그래서 뭐 동결이 확실시 된다고 보여지고 점도표도 이번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점도표가 3, 6, 9, 12월에 나와요. 그 연준 회의가 1년에 8번 열리는데 그중에 이제 분기 말에 연준이 경기 전망 요약이라는 보고서를 내요. SEP라는 건데 그 보고서 안에 점도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계속 점도표도 없고 금리는 동결이고 그러면은 뭘 봐야 되지? 이런 고민이 생기실 텐데 파월의 입이요? 네, 월가에서 우선 기다리는 건 지켜보는 거는 성명서예요. 성명서에 FOMC. 그 12월에는 필요하면은 금리를 뭐 추가로 올릴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문구가 유지가 될지 아니면은 삭제가 될지 이게 네. 일단 관심사예요. 근데 작년 7월에 연준이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리고 그 이후에 지금 동결하고 있잖아요. 9, 11, 12월 이렇게 세 차례 동결을 했고 이번까지 아마 네 차례가 될 전망이고요. 근데 그 과정에 11월에는 지금 금리가 정점에 왔다 이런 신호를 보냈었고 12월에는 처음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시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3월에 금리 내릴 거야. 올해 3월에. 그리고 2024년 한 해 동안 총 6차례 인하할 거야. 이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지금 주가를 띄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저번 달부터 좀 너무 앞서간다 이런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연준 내에서 매파들은 이 문구를 지금 삭제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연준 내부에서 뭐 지금 금리가 고점이야 이런 공감대가 있다고 해도 이걸 실제로 삭제하는 거는 아마 쉬운 일이 신중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 내부의 그 목소리도 12월하고는 지금 많이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로리 로건 같은 경우는 1월 초에 금리 인상 카드 아직 테이블에서 안 내렸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라파엘 보스틱 최근에 금리 인하 3분기에 해야 적당하다. 뭐 3분기, 예. 그러니까 하반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금리 인하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크리스토퍼 원래 대표적인 매파. 예. 그리고 이분보다 더 매파가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닐 카시카리라는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인데 이분이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그 점도표를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 9월 점도표에 그 올해 2024년 금리 전망에 6%가 찍혔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올해 금리가 6%까지 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네네. 근데 점도표를 찍을 때 이게 익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 생방인데 조금 속도감 있게 해야 되나 봐요. 예. 지금 준비한 내용을 다 하긴 해야 되는데. 네,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익명이기 때문에 이게 누가 어디 찍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대충 알죠. 그쵸. 그 6% 찍은 사람이 아마 카시카리가 맞을 거야. 월가 그 위에 점 하나 찍은. 그렇게 나오는데 12월 점도표를 보면은 지금 금리보다 그러니까 5.5 이상이 없어요. 5.5가 상단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밑으로 찍혔거든요. 그래서 카시카리가 어디 갔을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11월에 이분이 금리 더 올릴 수 있어 이 말을 한 다음에 이후에 뭐 어떤 공식 발언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분이 왜 조용할까? 지금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특히 12월 그 FOMC 이후에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연초에 미니애폴리스 연준은행이 어떤 행사를 하나 주최를 했어요. 네. 거기서 카시카리 총재가 행사에서 질문을 해요. 그 패널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패널 토론을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질문을. 그래서 연설을 한 건 아니지만 사람이 질문할 때도 자기 생각이 다 들어가 있죠. 의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질문 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립금리 수준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립금리라는 게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잠재 성장률 정도의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금리 수준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연준이 그 기준금리처럼 이렇게 찍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감대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레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많이 내리지 못할 거야. 제한적일 거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한 게 금리 인상 때문에 인플레가 자극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아직도 매파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걸 읽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12월 FOMC 이후에 세상에 단어가 피벗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띄웠는데 사실은 매파 목소리가 여전하고 신중론도 아직 여전하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보면 최근에 장기물 10년물도 그렇고 다 뭐 국채 수익률이 4%더 내려오질 않잖아요. 떨어졌다가 다시 그게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또 이번에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슈 대선 있잖아요. 뭐 트럼프 바이든. 근데 이게 연준의 발목을 잡을 거다라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요새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이게 그 2주 전에 다보스 포럼 할 때 AI만큼 많이 회자가 된 게 트럼프 2.0이라는 단어였거든요.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확정이 되고 11월에 100억 원이 입성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다보스에서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연준하고 왜 엮이냐면 예전에 그 집권했을 때 생각해보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무역 전쟁, 관세 이런 거잖아요.
최근에도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자기가 당선이 되면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관세 10% 물릴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한 줄 더 떠서 뭐 중국 수입품에는 60% 때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수입 물가를 당연히 높이겠죠. 그러면 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기가 조심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실물 경기하고도 이게 연관이 되는 게 관세를 때리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보복 관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관세랑 보복 관세까지 그 무역 전쟁. 충격을 네. 이걸 다 같이 감안하면은 미국 GDP가 0.3% 정도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경제 이슈만 놓고 봐도 네. 물가를 2.0%까지 매끄럽게 내리면서 그 경기 침체는 오지 않게. 오지 않게 네. 네. 그 적절한 정말 절묘한 타이밍을 잡아서 적정 수준의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신의 한 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러게요. 거기에 이 정치 이슈까지 맞물리니까 정말 올해 연준의 셈법이 복잡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또 월가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네. 지금 막 그런 기류가 있거든요.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면 특히 좀 타격이 큰 기업들이 있어요. 애플, 테슬라, 예. 스타벅스, 나이키 이런 중국 매출 비중이 큰 종목들이 있는데 얘네 주가가 연초에 좀 안 좋아요. 이게 뭐 테슬라는 최근에 좀 그렇긴 뭐 해요, 실적 많이. 영향도 있고 예.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트럼프도 한몫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소형주가 유리할 거야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네. 관세 전쟁을 하면은 수출 비중이 높은 대형주가 아무래도 타격이 크겠죠. 근데 미국 소형주는 매출 비중에서 그 내수가 50% 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은 애들이 좀 유리할 거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은행주에 트럼프가 호재라는 얘기도 나와요. 은행주요. 네, 그래서 연준 의장으로 미는 그 마이클 바우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은행 쪽에 금융업계 쪽에 좀 친화적이에요.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은 은행주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은 뭐 중국은 당연히 불리하겠죠. 네. 그리고 유럽도 관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우크라이나 지원을 감소해 버리면 유럽 국가의 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유럽도 좀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질문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주가 주요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줄 네.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보면 실적 잔치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테슬라 제외하고 다 발표를 하는데 네. 엔비디아는 뭐 2월 하순에 잡혀있어요. 그쵸. 네. 예. 좀 실적 간단하게 어떤 네. 부분 봐야 되는지 일정 체크해 볼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AMD, 뭐 애플, 아마존 다 포함이 되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무래도 클라우드 사업 부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전 세계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가 32% 잡고 네. 있어요. 1위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점유율이 22%거든요. 좀 차이가 있죠. 근데 그러네요. 이번에 애저 사업 부문이 매출액이 한 26에서 27%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실적이 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알파벳도 마찬가지예요. 클라우드랑 그 생성형 AI랑 시너지가 얼마나 났는지 이런 거 이제 포인트고요. 그리고 AMD는 엔비디아에 대적하려고 그 만들어낸 AI 칩이 하나 있어요. 네. 이 칩이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네.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고요. 애플은 워낙에 뭐 연말이 큰 장이잖아요. 그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최대 쇼핑 시즌인데 이 시즌에 그 매출액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그 최신형 아이폰의 네. 한 분기 전체 실적이 나오는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실적도 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주간 글로벌 시장 좀 리뷰해보고 전망해보는 코너였습니다. 오늘 마켓나우 황숙회 부장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코너 바로 인사이트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반도체 공학회 이규복 전 회장님과 지금 산업에 대한 이야기,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작년도 이제 반도체 공학회 회장을 맡았고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부원장으로 있습니다. 소개가 너무 짧은가요? 굉장히 짧으시네요. 네, 뭐 반도체 쪽에 전반적으로 일을 많이 했었고 또 반도체를 응용한 다양한 그 디지털 기기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네. 이런 분야 연구를 좀 많이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부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연구를 전반적으로 총괄을 좀 하고 있고 그런 연구가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분야, 뭐 AI든 아니면 부품이든 소재든 기타 뭐 자율주행이든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자리에 특별히 모신 이유 알고 계시죠? 네, 네, 예. CES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매해 원래 다녀오세요? 예, 매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매년. 네. 혹시 이번 CES는 좀 여느 때와 다른 게 있었나요? 어땠나요? 네, 뭐 이번 거는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오셨죠. 가장 많은 그 기업과 가장 많은 국가가 이제 참여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뭐 한국이 뭐 많은 기업을 이렇게 참가시킨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이슈들을 저희가 던지기 많았다. 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좋은 일이었고 중국도 그 동안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약간 좀 주춤하다가 아마 새로운 제품들을 가지고 많이 전시를 해서 미국 다음으로 아마 중국이 가장 많은 기업들이 온 그런 이번에요? 예, 한국이 3위 정도를 했고요. 네, 생각보다 우리나라 기업들 그 비중이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핵심 첨단 가전이랄까 네. 아니면 자율주행이나 기타 다른 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환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속 가능성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좀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그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다는 게 한국 기업들은 뭐랄까 좀 미래를 보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단어로 좀 정리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었나요? 이번 CES. 뭐 올투게더 올온이라고 돼 있죠. 모두 함께 이제 이따 켜라. 네. 왜? 뭘 키느냐? AI를 켜야 되지 않겠느냐? 올투게더 온. 네. AI. 예. 그래서 AI를 모든 곳에 적용시키고 모든 네. 곳에 AI가 들어간다. 이런 거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좀 간단하게 좀 잠깐 설명드리면 먼저 그 흔히 저희가 보고 있는 가전 그리고 스마트폰을 위시한 뭐 태블릿 PC나 이런 것들 여기 당연히 AI가 들어가죠. 그거 외에 뭐 농기계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뭐 물류라든가 선박 쪽 그리고 하늘을 나는 UAM이라는 그런 자율주행 그 항공기까지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AI가 같이 들어간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전반적인 시장이나 기술 쪽에서는 주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한국은 말씀드린 대로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던지는 그런 퍼스트 무버로서의 역할을 점점 좀 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중국이 이제 많은 기업을 이번에 뭐 전 세계에서 2위 정도 되는 기업들을 이렇게 출품했다고 좀 얘기돼 있지만 네네. 아직까지는 퍼스트 무버가 아닌 퍼스트 팔로워 즉 이제 한국이나 미국에 가는 방향을 좀 따라오고자 하는 의도가 좀 많이 있었고 그런 제품도 전시가 좀 있었다는 거는 조금 더 시간적인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본 기업들 보면은 그 전에 소니를 중심으로 한 가전 네. 아시겠지만 옛날 부의 상징은 소니 TV 집에 소니 아니었습니까? TV.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소니 전시장을 딱 보면 TV가 없습니다. 이제는 TV를 전시할 수 있는 TV 가전 쪽이 중심이 아니라 네.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좀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 그래서 일본 가전사들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방향으로 좀 방향을 트는 모습들을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V는 뭔가 우리나라 LG전자 아니면 삼성.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 점유율이 뭐 삼성, LG가 1위고요. 물론 그게 이제 프리미엄 중심으로 먼저 이제 시장들이 열리기 때문에 네. 전 세계 시장에 대수로 따지면 수량으로 따지면 중국 업체들이 여러 있기 때문에 좀 그쪽이 이제 앞설 수 있지만 전반적인 매출액이라든가 아니면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그 선도적인 입장은 한국이 당연히 1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CES에서 혹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어떤 기업 부스 네. 있으셨나요? 네, 뭐 부스가 여러 가지 있어서 예. 화장 부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긴 했지만 저는 이 All Together All One이라는 더군다나 AI 위에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AI를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겠나 네. 그거 좀 봤는데 딥엑스라는 한국의 그 AI 반도체 업체가 그 전시를 했고 네. 여러 가지 혁신상을 탔습니다. 근데 그런 걸 좀 봤을 때는 이 업체가 그냥 이렇게 AI 칩을 글로벌하게 한번 전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혁신상,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도 AI 칩의 새로운 강자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다고 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아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당연히 AI 가속기나 프로세서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시장의 한 90%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업체들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한국의 그 인공지능 반도체 업체가 나오면서 이런 새로운 방향으로도 업체들이 나오고 끌고 가겠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저는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AI와 관련된 기업 하면은 실질적으로 뭐 삼성전자 아니면 SK하이닉스 이제 생성형 AI 네. 반도체 칩 네. 그쪽 업체만 해당이 되는 줄 네.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또 이런 딥엑스 네네. 예, 이런 기업들도 예, 연관이 맞습니다. 있는. 뭐 딥엑스와 비슷한 뭐 한국의 업체라면 뭐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것 같은데 퓨리오사 AI라든가 사피언이라든가 뭐 리벨리온이라든가 지금 딥엑스 네. 한 4개 정도의 이 업체들이 뭐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저전력 소모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네. 부분이랄까,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빠르달까, 뭐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다양한 시장, 뭐 이렇게 메인 시장이 아니라도 틈새 시장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시장을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AI 자체가 뭔가 삶에서 이제 스며들게 된다라는 네. 얘기 많이 들고 왜 네. 언젠가는 한 사람당 AI 비서 하나씩 다 있게 될 시대가 온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삶에 이렇게 스며드는 건데 실제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먼저 오게 되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AI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데이터. 그래서 아마 뭐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은 뭐 농기계가 됐든 환경 쪽이든 가전이든 아니면 생활 서비스든 뭐 여러 가지 업체에서 AI를 어떻게 올리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를 뽑을까 하는 이런 네. 그 노력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넣어서 시장이 나오기 전에 상당한 그 테스트와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제대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AI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을 패션 업체에다가 좀 적용을 한다면 어떤 고객, 그러니까 여러 고객이 있을 텐데 그 고객들의 취향에 맞게끔 네. 다양한 의류나 아니면 다양한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제공해주고 그 추천해줄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도 네. 여러 가지 데이터 속에서 생활 속에 직접 이제 접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번에 CES에 나왔던 벤츠 같은 경우도 벤츠 자동차가 이제까지는 자율주행 단계를 상당히 좀 낮게 계속 유지를 해왔거든요. 2단계 정도.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벤츠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안전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조금 차근차근 이제 안전 먼저 한다 그런 측면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CES에서 나왔던 것들은 벤츠의 그 MBOS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UX 그리고 네. 사람들이 직접 이제 차 안에서 어떤 상황일 때 어떤 서비스를 줄 것인가에 대한 거를 AI를 접목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벤츠가 그런 정도로 간다면은 아마 다른 여러 그 회사들도 그 AI의 적용 범위를 좀 더 넓히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쉽게 접할 수 있는 AI 관련 기업하면 이제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서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네. AMD 뭔가 네. 반도체 칩 쪽과 관련된 네.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럼 네. 우리나라 그 국내 AI와 관련된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그 퓨리오사 AI라든가 네. 뭐 사피언이라든가 리벨리온 그리고 딥엑스 같은 네네. 그 스타트업 중심으로 해서 먼저 엣지 시장을 좀 바라보는 그런 이제 솔루션 업체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당연히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자체도 AI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네.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AI 반도체라는 것이 어떤 시장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중요한 그 뭐랄까 시장 진출 전략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가속기 쪽이나 데이터 센터 쪽 그리고 일부 자율주행 쪽 이런 쪽에서는 뭐 전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업체하고 어떻게 경쟁할까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좁혀가지고 그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봐서는 그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라든가 네. 그러니까 챗GPT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빠른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고 비전 인식을 빨리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엔비디아 같은 칩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런 프로세서 같은 그런 AI 가속기 같은 칩 같은 경우에는 예. 검증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데이터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뭐 좀 우리가 접근하기에 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디바이스 단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이라든가 태블릿 PC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바로 처리해서 그 데이터를 바로 저희가 이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의 그 AI 반도체 시장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엣지 단이라고 주로 얘기는 많이 하는데 네네. 엣지 단의 그런 서비스 쪽에 타겟팅하는 시장을 먼저 공략을 하고 그것들이 점점점 업력이 쌓이거나 아니면 실력이 검증이 된다면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 쪽으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왜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또 AI 반도체 하면 왜 메모리, 비메모리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왜 우리나라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쪽에서는 강자긴 하지만 네.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밀리는 처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보면 AI 반도체하고 연관이 있는 이슈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이제 뭐 저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예. 반도체 그 시장의 규모를 보면 메모리가 전 세계 시장의 30%, 네. 비메모리가 70% 정도 됩니다. 그 비메모리라는 건 이제 지금 말씀하신 AI 반도체와 일반적인 시스템 반도체를 포함한 그런 부분이 네네. 되겠는데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HBM이라는 새로운 고대역의 그 메모리가 나오면서 그 시장 유지는 아마 충분히 계속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쪽으로는 예. 먼저 이제 SK 하이닉스가 치고 나갔고 삼성도 계속해서 이제 메모리 쪽에 강점을 좀 보일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이거를 시장을 좀 점령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뭐 다양한 정부 지원이라든가 뭐 연구나 대학 쪽에서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아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걸려서 들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그럼 AI 쪽 하려면 그쪽으로 빨리 뭔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긴 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공공 섹터에서의 검증이라든가 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엣지단의 틈새 시장에서의 어떤 검증을 통해서 시장에서 검증이 된다면 조금 더 큰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AI 하면은 사실 실생활에서는 뭐 이런 랩탑도 될 수 있고 모바일 이렇게 장착되는 온 디바이스 AI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또 영화에서 보면은요 그 AI 인공지능 탑재된 로봇들 많잖아요. 네. 그런 로봇하고도 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실제로 이게 뭐 산업용 로봇은 약간 조금 와닿지 않으니까 조금 차치하고서라도 가정용 로봇 네. 흔히 뭐 최근에 보면은 그 무선 청소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뭐 이런 가정용 뭔가 AI 로봇 이게 뭔가 접목이 됐을 때 네. 어떤 식으로 또 변화가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뭐 지금 이제 그 이번 CES에서도 예. 다양한 그 AI를 접목한 가정용 로봇이 많이 나왔어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청소 쪽도 있었고 펫 케어라든가 아니면 실버 케어라든가 베이비 케어라든가 이런 쪽도 있고요. 그리고 이 보안이나 이런 측면, 네. 로봇에는 대개 이제 카메라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보안 측면의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전을 처음에 이제 사용할 때 TV, 냉장고, 네. 세탁기 이건 기본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시장이 점점점 커지면서 그 다음에는 에어컨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로봇까지도 들어가지만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됐다고 생각하면 향후의 미래에서 좀 가능성을 본다면 AI 가정용 로봇은 아마 얼마 안 있어서 네. 뭐 그게 2025년이다 2030년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분명히 가정의 필수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뭔가 집안의 모든 케어를 도맡아서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AI 로봇이 네. 도입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그 보니까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네.
테슬라 옵티머스 있잖아요. 네네네. 옵티머스가 보니까 이게 달걀을 이게 손으로 집을 수 있다라는 걸 로봇의 관절이 굉장히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힘 조절할 수 있다 예. 이런 거겠죠. 예. 네네. 가정용 AI 로봇도 이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충분히 가능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저희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로봇의 키가 되는 것들은 뭐 당연히 AI가 들어간 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는 가속기, 감속기 같은 모터가 있고요. 거기에 감촉을 느끼거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센서가 달려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 측면에서는 뭐 저희도 연구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장을 넘겨달라 그러는 걸 책장을 제가 넘기는 게 아니라 AI 로봇이 자양에 넘겨줄 수도 있겠고, 아. 옷을 개야 되는데 뭐 최근에도 이제 옷을 개는 로봇들이 잠깐 나오고는 있지만 제가 이렇게 일일이 많은 것들을 종류별로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면 네. 그래서 그런 걸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눈이 움직임을 보고 이때쯤이면 책장을 넘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AI네요. 네네. 정말 AI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은데 네. 그 온디바이스 AI 이미 뭐 지금 갤럭시 네. S24에서 그 예. 온디바이스 AI 장착된 그 동시 통역 네. 시연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 삼성에서 발표한 S24에 들어가는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뭐 그 회사를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네. 중요한 게 AI를 하려면 데이터 센터에 있는 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렇죠. 그걸 폰에서 AI로 분석을 해서 내가 명령되는 걸 찾아서 거기다 꼭 집어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렇죠. 내용인데 이번에 나온 제품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연결을 안 했는데 그 폰 자체에 있는 데이터를 AI가 분석을 해서 내가 명령되는 걸 다시 이제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품 자체에 탑재되어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이제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I가 엣지단으로 먼저 간다는 얘기가 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폰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바로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좀 보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태블릿 PC라든가 일반적인 PC 그리고 저희가 갖고 다니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가전제품,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가지고 다니는 어떤 모바일 기기 이런 네. 쪽에서도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접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뭔가 쉽게 예를 들면 뭔가 개인 비서, 수행 비서 역할도 충분히 해줄 수가 네, 있겠네요. 지금 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선전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네. 숨겨놓은 기능은 다 찾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면 저는 가끔 이거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뭔가 검색할 때 네.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예. 나중에 그 관련 연관된 콘텐츠들이 쭉쭉쭉 올라오더라고요. 네, 네. 근데 나중에는 뭐 이런 거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것들 일상생활이 되면은 거의 그냥 제 개인 생활을 다 알게 되고 그럴 가능성도 있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통신이 안 되고 자체적인 그 예. 온디바이스 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네. 이게 온라인으로 접속을 안 하고도 사용할 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의 고유의 디바이스를 따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네. 일반적인 디바이스를 또 통신이 되는 디바이스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보안적인 측면은 자기가 잘 선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선택을 해야 돼. 그렇지 않을까 개인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 네. 또 AI가 접목될 수 있는 분야가 그 모빌리티 쪽이잖아요. 예, 모빌리티 쪽에서는 이 AI가 접목된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이번 CES에서도 뭐 자율주행차 관련된 내용 그리고 중장비 관련된 농기계 관련된 것들 또 UAM 관련된 것들 네. 여러 가지가 이제 AI가 좀 바로 들어간 네. 그런 모빌리티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모빌리티 분야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자율주행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AI가 들어간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서 빠르게 제어하는 것들이 AI가 할 일이기 때문에 모빌리티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보면 과연 자율주행차는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는데 그럼 차 안에서 내가 운전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차에 보면 전면, 앞뒤, 뒤가 다 유리로 돼 있잖아요. 네. 지나가다 보면 풍경을 볼 수도 있지만 백화점 옆을 지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시장 옆을 지나갈 수도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가 저 시장에서 팔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어디 방송에 어디에 나왔던 떡볶이가 옆에 있습니다. 뭐 여기서 정차해도 됩니다. 이런 정보가 유리창에 바로 뜬다면 저는 이제 바로 서서 그걸 들어갈 것 같거든요. 네. 이번에 백화점에서 새로 나온 명품백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할인한다. 그게 이제 유리창에 뜨면 이제 거기 주차를 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AI라는 거가 접목되는 부분이 자율주행이라는 기능도 있지만 AI를 활용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빠르게 나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이 이제 같이 네네. 포함이 되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접목되면서 저한테 새로운 서비스가 바로 제공되지 않을까 싶어서 모빌리티가 단순히 운송의 수단이 아니라 정보 제공이라든가 오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에 대한 기쁨을 주는 그런 모빌리티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왜 저희 사석에서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뭔가 네. 스케줄 관리까지도 다 해줄 수 네, 있다고 네, 네. 예.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 휴대폰에 있는 것들이 차하고도 연동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대개 보면은 휴대폰에 저도 일정을 뭐 캘린더에다가 쑥 놓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아 이게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제 AI가 조금 더 발전하고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챗GPT나 이런 것들이 좀 접목이 된다면 사실은 제 일정에서 이정민 앵커님을 오늘 만나야 되고 그게 몇 시에 만나고 그 다음에 뭘 해서 미팅을 하고 새로운 걸 어떻게 논의한 다음에 어떻게 다른 미팅을 또 간다 아니면 식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들을 내 일정표에 있는 것들을 이 AI가 바로 좀 그 캐치를 해가지고 이동하는 수단 그리고 만나는 장소에 대한 예약 그리고 만난 다음에 이동하는 수단 그리고 제가 먹고자 하는 그런 저게 좋아하는 음식과 네. 제가 만나고자 하는 분의 성향을 파악을 해서 아주 적정한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레스토랑을 추천해 준다든가 이런 플러그인 서비스 같은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접목돼서 새로운 그 서비스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되네요. 그런 미래.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챗GPT 이것만 주로 보고 있어서 네네. 프롬프트 창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입력을 시키면 그 입력대에서 나오는 내용만 가지고 내가 이런 걸 좀 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구나 생각을 할 수 그렇죠. 있지만 그게 조금 더 발달되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가 플러그인 서비스라는 걸로 해서 저희가 바로 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곧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곳이 언제쯤일까? 저는 이게 궁금해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플러그인 서비스를 스타트를 했고요. 그래서 오픈 AI에서 하고 있는 그런 챗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와 연계되는 플러그인 그러니까 네.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이라는 하드웨어 기기를 너무 이제 좋게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챗 서비스라고 본다면 그러면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을 저희가 사고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했던 것이 네. 바로 플러그인 서비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럼 그런 것들은 아마 수년 내에는 서비스가 하나씩 이렇게 오픈이 되면서 아마 초기에 앱이 만들어질 때 약간 그 적은 양의 앱을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를 받았다면 그 몇 년 안에 상당한 많은 양이 이제 억 개가 넘는 그런 앱들이 이제 개발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플러그인 서비스도 그렇게 급속하게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년 내에 네. 상용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예. 또 AI가 가져다주는 변화하면은 그 산업 간의 경계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사실 예전에 보면 자동차면은 이제 운송수단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전장 부품 다 들어가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안에서의 어떤 모든 것들이 또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산업 간의 경계가 다 허물어질 것 같기 때문에 산업 지도도 분명히 변화가 생길 것 같거든요. 지금 문제 말씀하신 거는 일단 뭐 보면은 자동차 회사가 자율주행차의 강자냐 그렇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그렇죠. 테슬라 보면 자동차 회사가 전혀 아닌 소프트웨어라든가 기타 다른 쪽에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네. 회사라고 볼 수 있었죠. 네. 그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가 지금 자율주행차를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현대차의 고유의 능력만 가지고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이제 옛날에는 기계나 어떤 장비 쪽에 주로 전문가들이 사용됐다면 네. 요즘에는 이제 같이 협력하는 회사들이 전자회사라든가 정장 쪽이라든가 디스플레이 회사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같이 이제 그 협력을 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종 업종 간의 어떤 그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많아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좀 구체적으로 그 삼성전자하고 네, 현대차 있잖아요. 그 네, 홈투카 네, 네. 카투홈 서비스. 예. 이 제휴를 봤을 때 두 회사의 발전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전이 메인이죠. 네. 전자회사로서 가전을 메인으로 하고 사이드에 반도체와 여러 것들이 이제 같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이 갈 수 있는 방향이라는 거는 가전에서 새로운 발전 방향 그리고 반도체를 좀 더 만들어서 파는 방향 이 방향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모빌리티 분야라고 생각한다면 음. 모빌리티 쪽에 이걸 접목할 수 있는 방법들, 특히 스마트 띵스라는 그런 거를 좀 표준을 가지고 스마트 홈을 좀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삼성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가전업체로서. 그러면 그런 가전이 나중에 연결되는 것들이 자동차하고도 연결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네. 자동차 회사와 같이 협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삼성의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더 커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반대로 이제 자동차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동차에서 자율주행 기능만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기에는 너무 이제 한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댁내에 있는 가전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거에 좀 더 유리한 부분, 그런 걸 못하고 있는 기업체와의 차별점, 네. 이런 걸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현대차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그런 이종 합종 연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CES 다녀오셨을 때도 느낀 네. 점은 그 탈탄소 네, 네. 시장 방향에 대해서 조금 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 지구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 지금 빙하가 녹는다, 뭐 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만 얘기하는데 탈탄소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결론은 우리가 만드는 AI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 센터,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그렇죠. 전력을 많이 소모한다는 얘기는 결론 탄소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내연기관에서 뭐 자율주행차로 가서 전기차가 많이 나온다, 자율주행 기능이 많이 된다고 하지만 결론은 그것도 전기를 새롭게 좀 써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이제 측면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환경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한 2년 전부터는 지속 가능성이나 환경 문제에 관련돼서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대기업 중심으로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전에 들어가는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경우를 폐플라스틱에서 이제 거꾸로 추출을 해서 그걸 이제 가전용의 플라스틱을 쓴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번에 나왔을 때 현대에서 주로 발표했던 내용들을 잘 보면 기존의 수소 자동차라는 걸 만들어서 현재 이제 시중에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수소의 솔루션을 가지고 환경을 좀 좀 개선을 하고 지속 가능성을 좀 더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많은 투자도 하겠다는 그런 발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그 부스 차지하는 비중이 두 번째로 네, 규모가 컸다고 네, 네. 말씀 주셨는데 네. 최근에 그 미중 간의 그 뭐 패권 전쟁 계속해서 네, 네. 이어지고 있는데 예. 중국이 지금 보니까 CES가 다시 참가를 한 거죠. 예. 그렇죠. 그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예. CES를 한 8번 정도 가본 것 같아요. 네네. 뭐 근데 코로나 빼고는 뭐 보면은 상당히 한 10년 넘게 이렇게 다닌 것 같은데 CES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었고 이거에 조금 더 새로운 기능들이 이런 게 들어가는 거를 홍보하는 그런 홍보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는 우리 제품에 대한 홍보의 장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그리고 미중 패권 정쟁 때문에 CES에 잘 참가를 안 하다가 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 기업체 특히 가전이나 아니면 모빌리티 관련된 그런 기업들은 이 CES를 안 나오게 되면 결론은 경쟁력이 상당히 좀 하락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의 이미지가 다운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새롭게 다시 재투자, 재진출 이런 걸 좀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전자기업들이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중국 전자기업들도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런가요? 어떤가요? 지금 이제 전자기업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자동차사하고 예. 전자사가 약간 갈라져 있긴 네네. 한데 그래도 지금 전자 회사가 자율주행 기능이나 이런 쪽에 그러니까 전장이나 이런 쪽에 많이 나가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의 그 게시판이나 대시보드 네네. 같은 게 요즘에는 이제 디스플레이로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그런 쪽으로 시장을 진출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 자동차 쪽에 특히 이제 내용을 좀 한번 보게 되면 자동차는 신뢰성이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그 얘기는 디스플레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전장 관련된 부분도
전 세계적으로 검증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네임밸류가 있거나 시장에서 많이 이제 사용된 그런 검증된 제품을 주로 사용하려는 게 많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이나 LG가 하고 있는 전장 쪽은 그래도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원이 있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새로운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쪽에 전장차들이 들어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약간 좀 그런 신뢰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은 좀 있다. 그렇지만 물량이나 여러 가지 측면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계속 가져갈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저희가 좀 이제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이요. 네. 예. 저는 이 CS 하면 이제 가전 박람회다 보니까 사실 네. 뭐 그런 IT 업체가 네. 참여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음. 뭐 자동차까지도 그래요. 네, 그런데 경계가 이제 허물어졌으니까. 네. 근데 보니까 유통사들, 예. 뭐 월마트라든지 아니면 로레알, 네. 사실 로레알 같은 경우는 또 글로벌 화장품 네, 업체고 그렇죠. 이런 기업들까지도 지금 네. CS에 참여했다고 하니까 네.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네. 예. 뭐 지금 AI가 접목되는 분야를 한정을 지을 수 없다. 그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마트 같은 경우는 물론 아마존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물류 서비스를 하면서 2위로 이제 들어섰지만 그래도 아직 매장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물류 서비스를 하는 데는 월마트가 가장 크다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마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매장에 여러 가지 물건들, 소비자가 주로 좋아하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좀 비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결론은 물류 배송이라는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걸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렇게 컨테이너 선에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트레일러에다가 그냥 물건을 실어서 배송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빈 공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의 사이즈나 종류나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잘 적층해서 쌓으면은 효율적으로 물류를 배송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테트리스와 똑같은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테트리스는 빈 공간을 좀 꼭꼭 채워야지만 테트리스의 그렇죠. 벽을 예. 허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AI를 활용해서 물류를 자동화하고 최적의 조건으로 물류를 좀 많이 넣고 그런 걸 이제 물류 배송을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AI 로봇을 이용해서 매장 내에 사람들이 좀 적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로봇으로 대체해서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물류 이송을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이 좀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뷰티 관련된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습성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아니면 평상시의 생활 패턴 이런 걸 다 AI로 분석을 해서 그 사람에 맞는 예를 들어서 이제 모이스처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화장의 뭐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가 색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분위기에 맞게끔 이제 조정해주는 이런 것들이라든가 새로운 뷰티 기기를 AI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 쪽에 많이 진출을 하고자 아마 이 시장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CS에 참여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트렌드를 읽고자 참여하는 그 부분도 클 텐데 우리 기업들이 이번 CS 참여하고 나서 이 발빠른 변화에 대응하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한다라고 보세요? 예, 뭐 지금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전시품을 쭉 보면 뭐 그래서 부품, LG 이노텍이나 여러 가지 부품 회사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벡스라는 인공지능 반도체 업체도 있었고, 삼성이나 LG 같은 큰 가전, 그리고 현대라든가 뭐 아니면 중장비 관련된 뭐 HD 현대라든가 여러 가지 모빌리티 관련된 솔루션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 AI가 접목된 하드웨어 측면에 전시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서비스와 귀결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AI가 접목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야지만 앞으로의 세상을 좀 리드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제는 하드웨어에 목매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걸로 전시에 뭔가 효과도 놓고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진출하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저희만 하면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죠. 뭐 정부라든가 아니면 여러 뭐 산학연 협력이 돼서 이런 것들을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첫 시간 어떠셨어요? 네, 뭐 재밌게 뭐 저도 다시 리뷰를 한번 해본 것 같은 느낌. 네, CS 다녀오셔서 네. 예.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출연하시잖아요. 네, 네. 예, 그렇죠. 그때는 또 어떤 내용 얘기해 주실지 좀 궁금해지는데. 예, 지금 뭐 그래도 제가 그래도 반도체가 그래도 예. 전공이니까 네. 앞으로 반도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떨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디테일하게 해보고 또 지금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그렇죠. 있는데 예. 예, 그런 거를 우리 시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네. 내용을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가 되네요. 네, 네. 네, 오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월요일 마지막 코너입니다. 바로 연금 백만장자 코너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김경록 고문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코너 이름 직접 지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코너 이름에 대해서 좀 예, 이 이름을 짓게 된 배경 좀 설명해 아, 주시고 그 전에 또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좀 간단한 자기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저는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 고문으로 있고요. 이전에 제가 했던 일은 이제 채권 운용을 주로 오래 했었고 경제 분석 쪽, 이코노미스트 쪽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대표이사하고 캐피탈에서 대표이사하고 은퇴연구소장을 네. 한 8년 하다가요. 네. 이제 고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주된 분야가 연금 자산관리, 뭐 투자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제목을 연금 백만장자라고 지은 이유가 한 4, 5년 됐었죠. 코로나19 바로 끝나고 주가 막 반등하고 할 때. 네. 그때 이제 미국의 401k를 가진 사람들의 이제 연금 백만장자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들 이렇게 하지 못하겠는가 해서 저 앞으로 뭐 이제 백만장자를 달성하는 분도 있고 거기에 미달하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목표를 백만장자를 보고 가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차이가 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가능합니다. 제가 계산도 해봤으니까. 연금으로만 백만장자가 그렇습니다. 가능하다고요? 예, 예. 그게 국민연금하고 포함했어요. 국민연금 포함해서 예, 예. 연금으로만. 예, 예. 솔깃한데요. 네, 가능합니다. 아, 제가 그건 나중에 추후로 또 조금씩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금 백만장자 예, 예, 코너라는 게 그렇습니다. 탄생이 됐네요. 예, 예. 아니 저는 사실 연금이라고 하면은 뭔가 은퇴 이후 네. 내 삶에 뭔가 지지 좀 기반이 될 만한 그럼 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활비 그 정도의 개념만 갖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고모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들어보면은 연금으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뭔가 좀 접근 자체 개념이 좀 달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지출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노후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많이 들기 그렇죠. 때문에요. 연금 백만장자면 물론 조금 풍족하게 지낼 수는 네.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플러스 알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이제 CES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보통 보면 우리가 노후가 되면은 지출 비용이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50세 기준 그다음에 80세 이상 비교하면요 거의 한 절반에서 40% 가량 생활비가 줄어든 게 일반적인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지출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데 아까 CES나 AI에서 보시듯이 네. 이제는 내가 80이 되었을 때 그런 곳에 지출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금액이 꽤 커지게 되고요. 내가 돈을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분은 이제 부인께서 이제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일본에 가서 그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거의 뭐 방을 거의 잘 걸어 다니지 못하시고 했는데 그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나서 물론 잘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골프를 한 18홀을 쳐도 괜찮다고 되어 있는데 줄기세포 치료하고. 이게 들은 게 이게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젊은 세대가 20년, 30년 후가 되었을 때는 내가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여러 가지 노후 준비에서 단순하게 내가 들어가는 기본적인 지출 금액뿐만 아니라 내가 노후를 얼마나 어떤 기술의 편의를 이용해서 노후를 풍성하게 보낼 수 있지 않느냐도 또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목표는 그렇게 잡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노후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 많은 고민을 하셨네요. 예, 예. 예. 제가 이제 한 7년 정도 전이었는가요? 이제 독일에 여행을 갔을 때 그 가이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BMW하고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은퇴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3, 4년 전에 저희 이제 첫째 놈이 이제 오스트리아에 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이상한 걸 봤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에서 낮에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이 든 노부인들이 꽤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서비스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 또 이제 옆에서 이제 같이 서비스를 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현재 풍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 이제 경제 전망이 작년에 특히 많이 틀렸어요. 네. 이게 많이 틀린 부분이 이제 소비인데요. 금리가 이렇게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은 소비가 꺾여야 하는데 그렇죠. 소비가 꺾일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다시 이제 모여서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60대 이상들의 소비인 것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을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모기지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연금이 풍성하다 보니까요 소비력을 이제 유지시켜 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미국, 오스트리아, 독일 등등 유럽이나 서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연금을 잘 갖춘 사람들의 노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가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94년생들 네. 이 연금을 받을 때쯤 돼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은 공적연금이 고갈되면은 또 하나는 이제 사적연금이 탄탄히 받쳐줘야 됩니다. 네. 그 사적연금의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퇴직연금인데요. 우리나라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퇴직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공적연금 부분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네. 있고 퇴직연금 부분은 아직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잘 정비되어 있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서구 사회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해나갈 분야이긴 한데요.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은 결국 자기 개인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그렇죠.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좀 관리해서 제가 목표는 연금 100만 장자라고 그랬지만은 전체적으로 생애자산 관리를 연금을 통해서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이 코너를 제가 이름 붙여봤습니다. 연금 백만장자 코너. 예. 자, 그럼 첫 시간에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어떤 첫 주제인가요? 시간이라서 이제 제가 조금 너무 복잡하게 안 하고 좀 가볍게요. 해봤는데요. 우리가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내 생애 전체에 걸쳐서 자산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애 자산 관리의 관점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관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야 바쁜데 좀 어떻게 운영할까 소리부터 먼저 하지. 뭐 또 관점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연금을 어떤 관점으로 보았냐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여기 자료 화면이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맨하탄의 모습입니다. 예. 바닷가에 이렇게 보면은 오피스 빌딩이 쫙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멋이죠. 특히 밤에 보면은 이게 더욱 더 이제 아름답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푸동은 이제 가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요. 푸동 지역도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오피스가 쫙 서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아주 이제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한강입니다. 네. 우리나라 한강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요. 우리나라 한강 주변의 모습을 보면은 온통 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유람선을 타고 한강을 둘러봐봐야 예. 아파트밖에 안 보입니다. 예, 여의도가 이제 최근에 좀 개발이 되어서 조금 오피스가 들어서니까 이제 한강을 지나가다 보면은 조금 이제 멋있는 야경도 보이고 한데요. 그 외 지역은 뭐 하남까지 가더라도 계속 아파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차이가 뭔지 궁금하네요. 예, 그거는 이제 맞습니다. 과연 바다나 강변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푸동이라든지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오피스를 짓겠다고 본 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본 것이죠. 그렇죠. 이 관점이 벌써 한 4, 5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관점의 차이가 지금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강변이라는 강변을 어떤 관점으로 그때 바라보았느냐. 그때 하나의 차이가 지금 이렇게 이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결국 우리의 생애자산 관리도 마찬가지인데 네. 지금 뭐 30세라고 가정한다면은 저가 보니 적어도 30년에서 40년 동안 생애자산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 한강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애자산 관리를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이 두 관점을 이제 예를 들어 한강변하고 이제 맨하탄하고 네. 비교한다면요. 뭐 하나가 파이어족의 파이어족.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하나는 이제 연금 쪽의 관점입니다. 아. 제가 족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죄송합니다만 파이어족과
연금족 아. 이렇게 두 관점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할 것인가? 뭐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선택, 네. 초이스는 여러분들의 자유인데요. 우리가 포트폴리오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초이스입니다. 내가 뭘 초이스하느냐,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갔느냐, 어떤 부서에 들어갔느냐 이런 것들이 삶을 많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자산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어족의 생애 자산 관리를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연금족의 자산 관리를 초이스할 것인지 네.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물론 여러분들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저는 연금족을 추천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너 이름도 연금 백만장자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파이어족이냐 연금족이냐의 관점의 차이에 예. 따라서 노후 삶이 좀 달라진다라는 예, 건데 그러면 파이어족의 개념부터 좀 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3, 4년 전부터 좀 많이 유행을 맞습니다. 했던 용어잖아요. 예. 예. 그걸 이제 그래서 파이어족, 연금족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네. 이제 이 부분입니다. 파이어족 같은 경우는 financial independence, 이제 재정적으로 독립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retire early입니다. 재정적으로 내가 빨리 독립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빨리 돈을 벌어서 조기 은퇴하는. 은퇴를 하겠다. 이게 파이어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이 막 네. 급등을 할 때 이 파이어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파이어족은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요. 파이어족은 과연 이제 뭘 이제 추구를 했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산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는 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도 이 이상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저축액을 얼마를 저축을 하느냐. 네. 그다음에 저축한 금액을 운용 수익률을 몇 %로 하느냐. 그다음에 내가 은퇴를 언제 하느냐.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생애 자산 관리와 그다음에 자산 축적 규모를 결정합니다. 이 세 네. 가지 위에는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파이어족은 뭘 추구하느냐 하면요. 근로기간을 확 좁혀버립니다. 우리가 은퇴하는 나이를 65세가 아니라 45세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20년이라는 근로기간을 좁혀버리니까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여기 삼각형에서 보시듯이 내가 저축액을 많이 늘리든지 수익률을 높여야 됩니다. 네. 저축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내가 먹는 것도 먹지 않고 나한테 투자하는 것도 투자하지 않고 막 그냥 허리를 졸라매서 계속 돈을 이제 넣겠다는 것이고요. 이제 수익률을 높인다는 것은 내가 레버리지를 해서 아파트에 좀 투자해야지,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해야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 두 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요. 이 둘이 이제 다 사실은 안 맞습니다. 첫째는 수익률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높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항상 투자 시장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리턴을 추구하면은 리스크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저축액을 늘리다 보면은 단점은 뭐냐면은 나한테 대한 투자를 한다든지, 네. 예, 그 다음에 내가 가족과 함께 최적의 시간에 소비를 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뭔가 현재가 삶에서. 희생당하는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예. 그래서 이제 근로기간만 좁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파이어족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게 거꾸로 가서 수익률이 망가져 버리게 네. 되면은 오히려 파이어족을 추구하다가 삶에서 파이어 될 수 있다 이런 삶에서. 이야기 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최근에 1, 2년 동안 좀 일어난 것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연끌을 해서 부동산을 투자하고 그다음 비트코인이나 뭐 비트코인은 그래도 괜찮은데요. 다른 이제 코인들, 알트코인. 예, 다양한 코인들을 했다가 거의 돈을 다 날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그런 리스크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연금족은 뭐냐 하면 네.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은퇴 기간도 적절하게 늘려놓고 그다음에 수익률도 적정한 수익률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내가 저축액도 적절하게 내가 소비와 나한테 투자하고 그다음에 저축액을 적절하게 해서 한마디로 긴 마라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저는 연금족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왜 연금족이냐? 연금의 특성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장기간 동안 해야 되는 네. 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연금족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마라톤을 하겠다는 뜻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어떤 관점으로 내가 생애자산 관리 혹은 나의 노후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여러분들의 초이스이긴 하지만요. 파이어족보다는 연금족을 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뭔가 고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거리를 뛰느냐 좀 장거리를 뛰느냐 이런 차이도 느껴지는 것 같고 예. 예. 어차피 인생 자체가 좀 기니까 좀 장거리가 맞긴 하겠네요. 장거리로. 뚝이 앞으로 수명은 이제 더 길어지죠. 요즘 유병장수 시대라고 하니까. 예. 그래도 여하튼 그래도 수명은 이제 더 그렇죠. 길어집니다. 예. 그래서 또 훨씬 삶을 길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결국 내가 연금족을 택하겠다는 것은 네. 삶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보겠다는 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잡을 택하시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삶을 단기적으로 보느냐하고 장기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관리를 하는 것이 네. 연금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금족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래도 백만장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그까지 다 하려니까 그렇고요. 예. 원래 본론은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네. 받은 대본상으로는 예. 연금적으로 백만장자가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 바로 들어 있어서 네. 그거는 제가 그 가능하다라는- 예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거는 제가 미국의 예를 가지고 미국의 말씀을 예를, 예. 드리는 것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또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해봤고요. 예. 그런 부분은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고 네. 그 미국 결론부터 예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맞벌이를 할 때 훨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구 네. 단위로 예. 했을 때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서 이제 과연 연금족이라는 거 내가 네. 오랫동안 적립을 해서 내가 돈을 모았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S&P 500입니다. 네. 500이고요. 198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해서 매월 50만 원씩을 돈을 넣었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제 S&P 500에 100% 넣은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연금에 100% 주식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규정상 되지도 못하고요. 네, 네, 여기는 이제 100%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미국은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보았을 때 매월 내가 50만 원씩 적립을 하는 연금 형태라고 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원금이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원금이 투자됐는데요. 그런데 수익이 14억 원 정도 났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로 2021년 5월에는 한 16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연금적의 장기에 걸친 위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금이 2억 원 들어갔는데 수익이 14억 원 난 것입니다. 이게 자산 관리가 장기로 자산 관리하는 것의 가장 큰 본질이 배보다 배꼽이 크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배가 이제 원금인데요. 그거보다 수익이 더 큰 이런 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100%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주식 수익률이 S&P 500 정도도 못 되죠. S&P 500은 거의 장기적으로 연 한 10% 정도 되니까요.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이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연금 계좌에서 S&P 500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예. 내가 절반만 투자하겠다 하면은 한 이 절반 정도의 이제 수익이 나게 되는 그렇죠.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 연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꾸준히 이렇게 축적을 했다고 했을 때 일단 미국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이거보다는 못하지만은 네. 제가 해봤습니다만은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그래프에서 이제 재밌는 걸 하나 보시면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계속 나의 자산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1990년대 그 다음에 네. 이제 나스닥이 꺼질 때,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을 때 이럴 때 보면은 금액이 쑥쑥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을 지나고 나서 어느 한 순간에 이제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연금일은 이제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연금일 특징이라 하면은 적립과 투자가 결합된 것인데요. 이게 적립하고 투자이지 않습니까? 내가 50만 원씩 매월 적립하면서 투자를 2021년 5월까지 계속 이제 S&P 500에 투자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연금 쪽으로도 충분히 이제 백만장자가 가능하다는 걸 미국 주식도 그리고 미국 은퇴 계좌를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료로? 예,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피델리티에서 이제 예. 자기 은퇴 보고서를 이제 네네. 발표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이제 그 2023년 이제 2분기 관련해서 은퇴 계좌를 이제 해놨는데요.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재밌는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연금 100만장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전체 이제 미국 퇴직연금 401k라고 네. 이야기를 하죠. 그 401k에서 잔고가 100만 달러 이상 보유한 사람이 피델리티 고객 중에서만 한 37만 8천 명 정도로 네. 나타났고요. 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이제 25%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2023년이니까 2022년에는 이제 주가가 네. 좀 떨어져 가지고 그때 많이 이제 또 100만 장자가 좀 사라졌다가 네네. 다시 이제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피델리티 기준으로 자기들의 고객 기준으로 해서 한 37만 8천 명 정도 그 정도의 이제 연금 100만 장자가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로 치자면은 이게 DC형 계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로 치자면 IRP 계좌가 거기서는 IRA라고 그럽니다. 그 IRA 계좌가 보면은 거기서 연금 100만 장자가 35만 명 정도 네. 됩니다. 그래 둘을 합치면은 한 72만 명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연금 100만 장자들이 이래서 이제 연금 100만 장자들이 미국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요. 재밌는 것은 이제 베이비 부모들 물론 연금 100만 장자가 한 72만 명 되긴 하지만 네네. 평균 보유 잔고는 전체 베이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연금의 평균 보유 잔고는 한 21만 5천 달러입니다. 이걸 계산을 하면 대략 한 2억 6천만 원 정도 하니까 평균적으로는 낮죠. 네. 그런데 이제 많이 모은 사람들은 많이 모았다는 그러네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모은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연금 100만 장자의 특징은 뭔가 했더니 물론 이제 소득이 많아야죠. 소득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제 저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미국의 401k는 자기가 납입을 하면은 얼마만큼 이제 회사에서 매칭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연금 100만 장자에 해당된 사람들은 자기 소득의 17.2%를 납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매칭으로 9.3%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줘서 401k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자기 소득의 한 26.9%가 납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근데 전체 그러면 평균 저축률은 얼마이냐 하면은 13.5%입니다. 그러니까 약 더블 차이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시 연금 100만 장자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저축률이 한 26.5%다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4.5, 네. 4.5 해서 자기 소득의 9%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퇴직연금은 8.33%에서 그것만 하면은 이제 16.3% 정도 네.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금저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IRP하고 연금저축 이것을 세액 공제되는 한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로 납입을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득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소득의 거의 30%가 가까이 정도는 네. 저축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다음에 연금저축과 IRP를 충실하게 그대로만 납입을 한다면은 소득의 25에서 30%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이 안에 예금을 담고 있느냐, 네. 안 그러면은 뭐 안 좋은 나라의 주식을 담고 있느냐, 안 그러면은 아주 우량한 주식을 담고 있느냐, 네. 내가 어떤 자산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고요. 과연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그래야 하는 수익률을 부분이 높일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관리도 잘해야죠. 네. 할 때마다 내가 중간에 찾아 쓰고 하면은 사실은 안 됩니다. 예, 예. 이게 꾸준하게 이게 복리 효과를 봐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또 작년에 이제 이렇게 피델리티 보고서의 네. 분석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면은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예금으로 바꿔버려요. 그래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새로 내 들어가는 돈 내 예금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하는데 홍콩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보면은 주식시장이 폭락을 할 때는 연금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게 올라갈 때
이제 높은 수익을 볼 수가 흔히 있는 말하는 것이다. 줍줍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시스템도 되어 있고요. 그거는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그렇게 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결국 보면은 이제 내가 연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연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장에 따라서 내가 어떤 프린시플을 가지고 네. 관리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미국의 401k라는 시장하고 우리나라의 사적 연금 시장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연금적으로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주 내용이네요. 뭐 그게 주 내용이긴 한데요. 다음 시간에 일단 좀 더 구체적인 관점에서, 네. 파이어족 두 관점에서 여러분들 꼭 조금 답답하시지만은 파이어족이 아닌 연금족이 되시고요. 네. 그다음에 연금적으로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창호 바둑 기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둑의 정석은 따분하지만은 그게 최선의 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좋은 수는 따분하지만은 연금 쪽의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최선의 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 사실 저희가 또 유튜브 첫 방송이다 보니까 좀 부족하고 컨텐츠로도 좀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여러분 또 널리 양해해 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 저희가 좀 더 풍성하고 알찬 컨텐츠로 또 나은 모습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아시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우리는 꼭 실패한 대통령들이 나와야 될까? 우리 자녀 세대에도 물려줘야 될 명백한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세대가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가 이제 고3이 지나고 나면 무관심해진다는.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아서 지금 이대로 그냥 굴러가서 제가 죽어서 누워있을 때 손주가 무덤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아마 태클도 많이 들어올 거고 장애물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혼자